자, 이번 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응력 집중 및 합성 부재 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 재료 2, 재료 1에서 이제 응력 집중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구핌에서의 합성 부재,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었던 부정적 문제, 그리고 열팽창 문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기본적인 우리가 테이블을 설명하기 위해서 진도를 좀 나가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재료학 2에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할 건데, 일단 지난주 과제가 조금 여러분 생각에도 조금 어려웠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풀어주고, 지난주에 했던 과제를 풀어주고, 그리고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풀이 지난주 거 부정적 문제들인데, 지금 2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이 병렬형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병렬형 문제여서 지금 안쪽에 재료가 지금 이렇게 병렬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델타량이 서로 두 개의 델타량이 동일하다라는 조건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스틸 코어가 있고 바깥쪽에 브레스 쉘이 있는데, 이 축 하중으로 지금 60kN을 부과를 했을 때 전체에다가 끝에다 이제 강제판을 둔 거죠. 리지드 엔드 플레이트를 두고 눌렀어요. 그랬을 때 노멀 스트레스인 브레스 쉘에 걸리는 노멀 스트레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의 변형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제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전체로 준 힘 자체가 60kN이 될 거고, 이제 스트리에 걸리는 힘하고 브레스에 걸리는 힘이 두 개의 힘의 합이 전체 준 힘과 똑같다라고 하는 평형식이 하나가 있고, 근데 이것만으로는 이 힘을 지금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브레스에 걸리는 변이는 브레스에 걸린 힘 때문에 발생을 할 거고, 스틸에 걸린 힘 때문에 스틸의 변이가 발생을 할 건데, 당연히 AE분의 PL에서 각각을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 바깥쪽 브레스 쉘 같은 경우에는 30의 제곱 빼기 20의 제곱 거고, 그 다음에 스틸 같은 경우에는 안쪽 면적이 20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 이 안쪽 밑에가 지금 밀리미터에, 이 부분이 밀리미터의 제곱이 되고, 이게 지금 기가파스칼이 되니까, 기가파스칼은 킬로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이 되니까 이거 두 개가 지워지고 킬로뉴턴을 써놓은 거예요. 그다음 위에가 밀리미터니까 내가 위에 있는 이 FB를 힘을 킬로뉴턴 단위로 주면 이 델타량은 밀리미터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다 킬로뉴턴일 거고, 그 다음에 밀리미터가 될 거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변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는 것으로 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갖다고 놓으면 이 힘 간의 비율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이쪽에서 이제 힘을 주어서 누르면 힘이 나누어져야 될 건데, 안에 훨씬 더 강한 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이 약한 쪽 재료에 조금 더 낮게 내려갈 건데, 강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E 값하고 A하고 그 다음에 길이 L에도 관계가 돼 있는데, L은 지금 똑같으니까 EA가 둘 다 분모에 들어가는 델타량으로 봤을 때 분모에 들어가니까 이 두 개의 곱이 강한지 약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쉘에 있는 면적과 탄성계수, 그 다음에 스틸에 있는 면적과 탄성계수의 비로 그 값이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해보면 이제 1.5238의 FB가 되고, 이것을 요 식에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고 FB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러고 나면 FS는 당연히 이 60에서 빼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B번에서 구해야 되는 디포메이션은 여기 있는 이 두 개 아무 델타량을 구해도 되니까 델타를 구할 수 있고, 뭐 A번에서 응력을 구하라고 하면 B에서의 걸린 응력이니까
이렇게 A분의 힘을 구해주고, 델타량은 이제 여기 또는 여기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델타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면 되니까 이거는 조금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다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30번 문제는 제가 그동안 이제 시험에 많이 냈던 문제인데, 이 두 개의 스틸하고 브레스가 있고 양쪽에 잡혀져 있고 해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직렬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 있는 힘들이 각각을 얼마나 기여를 해서 당기고 뭐 줄이느냐, 그런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 풀이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간을 나누어서 이 자유물체도에서부터 푸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식은 이제 힘을 나누어서 이제 중첩법 방식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중첩법으로 풀었어요. 중첩법이 실제로 보면 훨씬 좀 더 풀기가 쉽기 때문에 일단은 중첩법을 썼고, 그래서 일단 양쪽의 반력을 일단 그냥 구해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힘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졌으니까 이쪽은 재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겠죠. 그 다음에 이쪽이 없다고 생각하면 재료가 이쪽으로 옮겨갈 거니까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잡아당기는 반력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반력만으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R2에다가 R2 이쪽 왼쪽 편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RA도 왼쪽 편이죠. 그 다음에 두 개의 힘은 다 오른쪽이니까 합이 100kN이 되는 게 하나씩이 만들어지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반력들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양쪽에 닫혀 있을 때 지금 중첩법으로 풀이를 한다라고 하면 이쪽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번은 2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두 힘 때문에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델타 AB로 구간이 늘어나는 거, BC가 늘어나는 거, CD가 늘어나는 거, DE가 늘어나는 걸 다 더해주면 실제 전체가 늘어난 양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AB가 늘어나는 양은 AB에 걸리는 힘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보면 AB에는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여기가 돼 있고 이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니까 이 전체 반력은 그때는 100일 거예요. 아니면 이제 요 구간에 걸리는 힘을 생각을 해보면 60도 걸리고 40도 걸리겠죠. 그래서 100kN이 걸리게 되고 길이는 180. 그 다음에 면적은 40mm 다이아미터니까 4분의 파이 D제곱. 그 다음에 재료는 200GPa로 하면 71.623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미터니까 이건 실제로는 마이크로미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BC 구간, 지금 구간별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구간에 걸리는 모든 힘을 더해서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 걸리는 모든 힘을 더해서 여기다 구하고, 이 구간에 걸리는 모든 힘을 구해서 CD에다 구할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BC에 걸리는 힘이라고 하는 건 60은 이 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에만 영향을 주지 여기는 줄 수가 없고 40이 여기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여기도 40. 물론 CD도 똑같이 40일 거예요. 여기 보면 CD도 역시 똑같이 40 줄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DE 부분은 여기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허공에 달려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변형이 없겠죠. 이동은 있지만 변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BC 부분은 길이가 120, CD 부분은 길이가 100. 면적 똑같이 여기는 30mm니까 4분의 파이 D제곱 해서 105GPa로 하면 여기는 19 마이크로미터고 여기는 53 마이크로미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E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모든 늘어나는 길이는 이거 세 개를 다 더한 거겠죠. 이거 세 개를 다 더해서 했는 게 지금 144.613 마이크로미터인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 점에 그 다음에 반력이 있어서 이만큼 늘어났던 이만큼 올라왔던 이 델타량을 다시 이 R2를 통해서 밀어 넣어서 이 위치에다 맞추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R2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압축이 이 변이만큼 되면 된다 라고 하는 거니까, 그때 이 R2는 대신에 이 파트하고 이 파트를 다 전체를 다 누르게 되죠. 그래서 면적이 같은 것끼리 나누면 여기서부터 A부터 C까지에다가 그 다음에 C부터 E까지 구간에 변이를 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름 40짜리, 여기는 30짜리, 탄성계수, 길이 맞춰주면 R 곱하기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두 번째 거는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 그
그렇게 보면 이 값이 이 값하고 똑같아야 되니 R2를 구하면 여기서 이제 나눠주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 방향은 이쪽이 되겠죠. 그럼 RA는 100에서 요 식에서부터 빼면 되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리액션 다 구했고, 그 다음에 디플렉션 at 포인트 C, C의 점에서의 디플렉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점이, 이 지점이 도대체 얼마만큼 같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 보면 이 A부터 C까지 있는 요 부분이 이동한 거리에다가 이제 이쪽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이 이동을 했겠죠. 그 다음에 RE에 의해서 이 부분이 늘어났던 것이 RE에 의해서 다시 줄어들어서 만들어진 위치에 있을 거예요. 요 양이 델타량이 델타, 예 말하면 C가 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A, B 구간하고 B, C 구간이 늘어난 양, 이거에다가 이게 늘어난 양에다가 그 다음에 전체 RE 때문에 이 부분이 줄어들은 양, 요거에 대해서 구한 요 양이죠. 그거를 빼주면 이거 두 개를 더하고 이거를 빼주면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값을, 요 값이 지금 44여서 요거 두 개에서 이거 두 개 빼면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발력을 여기 있는 RA와 RE와 이걸 다 구했기 때문에 이 실제 이 구간에서 걸려서 가는 힘, 여기서 보면 RA가 얼마가 나왔냐면 62.8이죠. 62.81kN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 구간에는 지금 62.81이 걸리게 될 거고, 그럼 이 구간에는 여기는 이렇게 잘라야 되니까 이 힘이 있고 요 힘,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이렇게 잘라서 여기만 본다라고 하면 이 힘하고 이 힘이 평행이니까 62.81이 걸릴 거고, 여기를 잘라서 본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모양이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60이 있고 이쪽에서 62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걸린 힘은 이쪽 편으로 2점 얼마만큼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BC에 걸리는 힘은 62.81에다가 60을 뺀 만큼이 걸릴 거예요. 2.81만큼 걸릴 거예요. 그럼 AB에 걸리는 힘과 BC에 걸리는 힘에 의해서 실제 변형한 거를 구하면 돼요. 그래서 AB 구간 40에 200이고 180mm인데는 62.81만큼 걸리고, 또 BC 구간은 실제로 2.81밖에 힘이 안 걸린다는 거죠. 거기에 길이가 120이고 40에 20, 200. 요거를 더해주면 이걸 각각 우리가 따로 분리를 한 거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따로, 이 부분 따로, 이 부분 따로, 이 부분 따로 해서 각각에 걸리는 힘을 구해서, 각각의 이제 내력을 구해서 자유물체도로 또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구해서 각각의 델타량을 구해서 다 더해주면 그게 지금 이 각각 점들이 가 있는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 풀이 과정상에서 구하고 싶으면 첫 번째 AB와 BC가 늘어났었고, 그 다음에 RE 때문에 이만큼이 줄어들었으니 이거를 더하면 이 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구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 뭐 다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은 이제 중첩법이 조금 더 쉽게 풀어지는 그런 방식이 되겠죠. 이해하기도 좀 쉽고. 자, 여기서 조금 전에 중첩법 중에서 이제 중첩법에서 조금 전에는 이 각각의 구간을 나눴죠. AB 구간의 힘이 얼마냐면 60에서 40 더한 거, 이 BC 구간에는 40인 거, CD에는 40인 거, 이렇게 구했었는데 그렇게 구한 게 이 식이었죠. 근데 그렇게 대신에 이 힘을 기준으로 나눠도 돼요. 힘을 기준으로. 이 개별 힘을 기준으로 해보면, 자, 60kN이 어디에 힘을 주냐 하면 AB 구간에 힘을 주죠. 그래서 60kN은 AB 구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럼 40kN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늘리는 거예요. 여기가 잡혀 있던 거니까. 그게 뭐냐면 40은 AC 구간에 CD 구간까지 다 되는 거죠. AC 구간에서 40kN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AC와 CD 구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AC 구간에 40이 걸리고 CD에 40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AC는 여기서부터 여기는 지금 나누다 보니 뭐 이렇게 40 나눌 수도 있는데 똑같은 거죠. 요거는 식은.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더한 건데, 그렇게 보면 AB 구간에 여기 40이 있고 AB 구간 60이 걸려 있으니까 이걸 두 개를 더하면 AB 구간에 100이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BC 구간에는 40이 걸리는 거고, CD 구간에 40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AB 구간에 이 60 더하기 40, 100이 걸려서 늘어난 길이, 그러니까 이 값이 되는 거고, BC 구간에 40이 걸려서 늘어난 길이, 이게 이 값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D는 여기서 이거 똑같은 거고. 그렇게 하니까 중첩법을 할 때 처음에 이쪽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변형을 하는 거는, 이 첫 번째 방식은 각각의 구간을 나누어서 구간별로 힘을 구분한다기보다는 힘의 이제 구간별로 합력을 구하는 거죠. 합내력을 구해서 델타량을 만드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힘별로 구간에 적용된다라고 해서 더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은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37번 문제는 지난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해 줬었는데, 이건 이제 앞쪽과 같은 문제에서 지금 브레스 껍데기 부분은, 껍질 부분은 20.9 곱하기 10-6승만큼 팽창을 하고, 안쪽 부분은 11.7 곱하기 10-6승 퍼 도시만큼 증가를 하고, 바깥쪽은 20.9 곱하기 10-6승만큼 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병률이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랬을 때 여기에서 안쪽 내측에 있는 스틸이 받는 응력이 55가 넘지 않도록 하는 온도 상승량을 구하시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자, 밖에 있는 거하고 안쪽하고 비교해 보면 당연히 밖에 쪽이 크죠. 그러면 열팽창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게 원래의 길이었다고 하면, 열팽창이 일어난다고 하면 바깥쪽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바깥쪽이, 안쪽은 적게 늘어나겠죠. 당연히 알파가 밖에 게 더 크니까. 그럼 이제 이런 모양으로 늘어나게 될 건데, 만약에 여기가 접착되어 있지 않다면, 근데 이제 접착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이 같은 위치에 항상 놓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밖에 끈은 내려올 거고 안쪽 끈은 늘어나서 이 하나의 높이를 맞출 거라는 거예요. 맞출 거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각각의 이제 요때 이 줄이고 늘어나게 하는 양, 그 힘은 철과 브레스에 걸리는 힘이 될 건데, 이 두 양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평형이 일어나니까. 자, 그렇게 보면 식을 풀 때는 당연히 이제 일단 처음에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두고, 이제 스틸에 걸릴 수 있는 응력이 55MPa보다 작다라고 했으니, 그러면 이 응력은 AS분의 FS가 되니까 걸릴 수 있는 힘은 20의 제곱이니까 22kN까지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을 최대로. 그러니까 22kN의 힘이 되도록 델타량을 얼마 정하면 될 것이냐 라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두 개의 힘밖에 없으니까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돼요. 다만 부호만 다르고. 자,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생각을 하면 자, 여기 있는 이 델타 B, 브레스가 늘어나고 있는 델타량,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로 델타 B가 되겠죠. 델타 B는 뭐가 될 거냐면 온도가 올라가고 델타 알파 B의 L, 그러니까 이건 온도에 의해서 늘어난 양, 여기서부터 온도에 의해서 늘어난 양,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FB 힘에 눌려서 여기까지 내려온 길이에요. 2분의 FB의 L. 그 다음에 이제 스틸 기준으로 보면 델타 S는 스틸 기준으로 보면 델타 S는 스틸 기준으로 보면 여기 델타 S는 뭐냐 하면 여기 요 부분이 이제 온도에 의해서 여기까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요만큼은 다시 또 여기 스틸의 힘 때문에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여기는 빼기 해야 될 거고, 이 두 개가 같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길이는 다 똑같이 있으니까 지워주고 나서 식을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식이 결국 또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또 다르게는 이제 변형률로만 보면 온도가 올라가서 변형률이 생길 거고 똑같은 거예요. 변형률이 똑같을 거예요. 길이가 같으니까 변형률이 똑같다라고 하니까 요 값이 변형률이 되겠죠. 그러니까 델타량이 A2분의 BL이었는데 L을 지우고 이렇게 내려오면 이 값이 변형률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림상으로 봐서는 길이로 하는 게 편하고 아니면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변형률로 하면 좋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길이가 가장 우리가 쉬운 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길이 또는 이 변위에 대해서 식을 만든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적합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돼서 될 거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같으니까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값을 대입을 하고 하면 델타 t는 54.44도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냐가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이 식을 세울 수 있느냐. 그러다 보면 이제 물리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물리적인 이제 변형 형상 또는 위치를 상상할 수 있느냐. 가능해야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는 여기서 했던 건데, 여기도 보면 열팽창으로 해서 직렬형인데 이거만큼 더 늘어난 거죠. 0.5인데 지금 96도씨로 올렸다는 거예요. 실제 여기 간격은 0.5인데 그러면 96도씨를 올렸을 때 이 0.5보다 더 크게 되면 이만큼 나오게 될 건데 그러면 반력이 생겨서 요 위치까지 누르겠죠. 이 공간 비계는 못 누르니까. 이제 열팽창부터 구해보면 델타 BR 이 브론즈 부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열팽창 계수에다가 온도 그다음에 원래 있던 길이를 곱해주면 725 마이크로 나오고, 알루미늄은 조금 더 늘어나고 길이가 조금 더 길었으니까 조금 더 긴 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두 개를 합했더니 1.728mm가 되는데 간격이 0.5밖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닿게 되고 열응력이 발생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력이 있을 건데 반력의 크기는 반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델타량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여기 있는 1.728에다가 빼기 여기 있는 0.5 해서 1.228mm만큼 R에 의해서 눌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R에 의해서는 이 전체가 다 눌릴 거니까 첫 번째 이거는 이제 브론즈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알루미늄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R을 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합쳐진 게 이것이 1.228과 똑같다 라고 하면 R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각각 부분에 대한 델타량도 구할 수가 있고, 이거 뭐냐면 이 값은 뭐냐면 R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닿기 때문에 닿아서 이 브론즈 바가 이 늘어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줄어든 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뭐 compressive force라고 하는 거는 R을 구하면 되는 거였고, B번에 보면 change length of bronze bar의 change length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첫 번째 이 부분이 늘어난 양이 되겠죠. 브론즈 부분이 늘어날 수 있던 양인데 이만큼이 지금 눌린 양이에요. 다시.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게, 그러면 이걸 양으로 두고 이 값을 빼기로 두고 더한 게 결과적으로는 브론즈가 실제로 늘어난 양이 되겠죠. 그래서 725에다가 여기서 구한 것을 뺐을 때 이 값이 나와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늘어난 양이 더 많다는 거죠. 이쪽 부분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 위치가 이쪽 편으로 놓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틀림 쪽에서 했던, 여기선 있던 비틀림에서 한 이 부정적 문제가 되겠죠. 비틀림에서의 부정적 문제. 근데 이건 좀 쉬운 문제예요. 그냥 가운데
토크가 있고 양쪽이 잡혀 있고 지금 길이가 다르고 직경이 다르고 그 다음에 재료는 같고 결과적으로는 여기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JG분의 TL이니까 이 문제에서 바꿔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재료가 다르고 이거는 반지름이 다르고 길이가 다르고 이 세 개를 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G가 똑같은 거죠. 동일한 거죠. 여기는 두 개의 샤프트니까. 그러니까 L과 J의 B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똑같이 이 파이가 똑같다. 이건 지금 보면 직렬 형태인데 이쪽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토크가 걸리고 이쪽은 C쪽은 이렇게 토크가 걸리게 되겠죠. 이게 지금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일어나는 여기가 고정됐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가 돌아가는 양이 TA에 의해서 돌아가는 양과 여기가 고정되어 있고 이쪽 B가 돌아가게 하는 이 TC의 양이 똑같다는 거죠. 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각도가. 그러니까 파이는 JG분의 TL이니까 이거 뭐냐면 A가 고정됐다고 생각하고 B가 돌아가는 각도는 지금 TA 때문에 만들어지겠죠. TA의 200, 길이 200, 그 다음에 J 값은 2분의 파이 C의 4제곱, 그 다음에 G가 되어 있고 이쪽 뒷부분에서는 여기 부분에서는 C가 고정되어 있고 B가 돌아가는 양. 그럼 TC가 있고 이 길이 250이 있고 19, 지름이 38이니까 19의 4제곱, 그 다음 G가 있겠죠. 근데 이거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G가 또 지워지고 쭉 나누면 TA와 TC의 비율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면 TA가 지금 3.7배의 TC 이쪽보다 3.7배나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간단하게 확인을 하면 길이가 짧죠. 이거보다 길이가 짧잖아요. 그러면 토크가 올라가야 되죠. 짧은 데를 같은 각도만큼 돌리려면. 그 다음에 두꺼운데 같은 각도만큼 돌리려면 토크가 또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가 다시 곱해져서 만들어진 게 이제 3.7배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토크 두 개의 합은 동일한 거니까 합이 전체 중과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고 TC를 구할 수 있고 여기 이제 1.4니까 TC와 TL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B번은 맥시멈 시어링 스트레스니까 AB에서 맥시멈은 J분의 TC가 되니까 타워에는 JAB분의 TA의 25, C는 25. 이거는 우리가 테이블을 당연히 알면 외우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BC 쪽에 똑같이 보면 TC가 들어가지고 계산했던 여기에서 그게 들어가지고 이 부분이 달라지고 그렇게 하면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풀이 지난주 숙제풀이가 다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 문제는 크게 좀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실제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 실제 이제 적합 방정식 그리고 평형 방정식하고 평형 방정식만으로 푸는 게 아니고 이거를 풀 수가 없어요. 지금 평형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힘이 더 추가가 돼 버려서 미지수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미지수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이 식을 하나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식이 하나가 추가가 돼야 돼요. 추가가 돼야지. 그래서 이 식을 어디서 만들 거냐 하면 이 적합 방정식을 만든다. 이게 뭐냐면 자, 이 변이 또는 변형에 대한 관계식이에요. 관계식을 통해서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이 비틀림 문제,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병렬형 문제라고 하면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지난번 책에서 예제로 해서 풀었던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면 내부에 실린더가 내부에 원통이 있고 바깥쪽에 쉘이 또 다르게 원통이 끼워져 있을 때 전체를 비트는 토크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파이하고 여기에 걸리는 역시 파이도 똑같죠.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크에서 직렬형, 병렬형, 그 다음에 앞에 가보면 열전달에서 직렬형, 병렬형, 그죠? 이게 열전달에서 병렬 형태로 되어 있고 직렬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힘, 축하 중에서의 직렬형, 그
다음에 병렬형. 그렇게 해서 총 6가지 문제를 지난주 과제로 냈던 거예요. 그래서 좀 풀이가 길고 복잡할 것 같이 보여도 실제 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 물리적으로 이런 부분들만 생각하면 되니까 한 번 더 제대로 못 푼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자기가 직접 풀 수 있도록 해서 직접 풀어서 정리를 하고 있으세요. 직접 꼭 한 번 더 손으로, 지금 눈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꼭 풀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응력 집중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응력 집중계수는 쉽게 말하면 이런 판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또는 이 두께, 폭이 다른 두 개를 연결할 때 이렇게 모서리 부분에서 응력들이 이런 모서리들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응력들이 평균보다는 끝단 부분에서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구글 같은 데서 응력 집중을 이렇게 치면 전체 말고 이렇게 이제 물론 응력 집중 계수부터 나오고 재력학에 대한 이야기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이미지들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이다스의 프로그램에서 나오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모양에서 이런 모서리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응력들이 훨씬 더 몰리고 예리한 선단 이런 부분에서 응력들이 훨씬 더 모이고 가운데 구멍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좌우로 잡아 당기면 이쪽 부분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게 응력이거든요. 그래서 요 끝단부, 그러니까 원이 만나는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응력들이 크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보면 예를 들면 붉은색들이 이제 보면 이 응력들이 높은 것들인데 이렇게 잡아 당겼을 때 이런 부분에서 다른 부위보다 응력이 높게 나온다 라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응력 집중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응력 집중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이 원판이 있고 이게 원이 뚫려져 있으면 이쪽 편에서 이렇게 하중을 잡아 당기게 되면 우리는 파괴가 이제 여기 일어날 걸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그 전에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부분의 단면이 가장 이 지지부를 빼고 나면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에서 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두께가 t고 이 폭이 2분의 d니까 t 곱하기 2분의 d가 여기 지지하는 면적이 되고 그 사이의 힘이 이렇게 두 개로 지나가니까 나누기 2분의 p 또는 p가 지나가는데 전체 면적은 t 곱하기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 d가 돼서 이렇게 응력들을 표시를 했다는 거죠. 여기 사이에서. 그런데 실제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면이 있는 부분하고 t 있고 d가 있을 때 잡아당긴 p하고 이렇게 판에서 구멍이 뚫려서 남은 부분이 이거하고 똑같을 때는 발생하는 응력의 분포라든가 이 최대값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분포는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는 이 부분이 균일하게 우리가 늘어나는 응력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여기도 균일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홀에 대한 효과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높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라보면 훨씬 더 안쪽 부분이 높은 응력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 응력이 여기에 있고 최대 응력은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론 네트 응력은 순수하게 지지하고 있는 면적은 t 곱하기 d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값하고 최대값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율을 보면 평균값이 작으니까 평균의 맥시멈이라고 하면 이 값은 지금 보면 1보다 크겠죠. 1보다 같거나 크든지 크겠죠. 기본적으로 클 거예요. 이게 같을 때가 이것처럼 다 평균이 최대하고 같을 땐 거고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우리가 평균 응력은
계산이 가능하죠. 계산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네트 면적을 쓰면 되니까, 순수 면적을 쓰고 힘을 쓰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평균값이라고 하는 거는 A 네트 분의 면적의 네트 면적 분의 하중 P로 정의가 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 비율을 K라고 하면 이 K를 알고 있으면, K라는 게 주어져 있으면, 그러면 그 부에서 나오는 최대 응력값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최대 응력값이 결과적으로 이 값이 허용 응력보다 크게 되면 이 경우는 파단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평균만 가지고 계산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내부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라든가 이런 라운드로 와서 면적이 줄어든 부분에서는 최대 응력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비율을 우리가 응력 집중 계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팩터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고, 그래서 이 경우하고 내부에 있는 홀이 있는 경우, 첫 번째 경우하고 두 번째 경우는 이 부분이 여기는 라지 D였다가 여기는 스몰 D로 바뀐 부분에서도 보면, 여기를 잘라서 보면 이런 부위겠죠. 이런 부분 잘라서 보면 여기서 이제 최대가 밖에서 최대가 나오고 안쪽하고 이런 식으로 바깥쪽이 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면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 이제 뭐냐면 영향이 있는 부위, 영향부에서 더 맥시멈이 크게 나오죠. 여기도 원래 이대로 이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구멍이 뚫리면서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구멍 뚫린 이 부분이 가장 높게 나오는 거예요. 뚫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여기도 보면 원래 이렇게 돼 있었을 건데 이 부분하고 연결하다 보니 이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최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트 면적은 똑같겠죠, 이걸로 보면.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책에 보면 이렇게 내부에 원공을 갖는 인장판인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X축은 D 나누기 ER 나누기 D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부분이 지름이 되겠죠. 이게 지름, 이제 홀 지름 나누기 전체 폭이 되는 거죠. 전체 이 폭. 전체 폭. 그래서 그 비율 값에 대해서 그 비율 값이 주어지면 그거하고 맞는 이런 K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비율이 만약에 이 값이 0.2다 라고 하면 0.2니까 이때 만나는 이 점에 해당되는 이 값이 K 값이 되는 거예요. 대략 이렇게 되면 K가 한 2.5 정도가 되고, 이 경우에는 폭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예를 들면 이게 1일 때 이 부분이 0.2라는 거죠. 이게 0.2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에서 딱 5등분해서, 예를 들면 5등분해서 이렇게 홀이 뚫려져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최대 응력 값은, 여기는 시그마 맥시멈 값은 이 평균 응력에 대한 거에 2.5배를 더 생각을 해줘야 된다 라는 계산을 가능한 거예요. 계산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위는 우리가 이제 필렛이라고 부르는데, 필렛을 갖는 인장판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는 이제 필렛이 만약에 없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면 이 K 값이 1이었겠죠. 평균하고 똑같았는데 이 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훨씬 더 이렇게 응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밑에 거는 R, 필렛의 반지름 R의 작은 부위, 그러니까 이쪽 파트겠죠. 밑에는 이쪽 부분은, 이 부분은 뭐냐면 이건 이제 필렛의 효과죠. 필렛 때문에 지나온 부분이고, 이 그래프들이 이렇게 쭉 내려와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전체 이 D 나누기 D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2부터 해서 1.1까지 내려왔다라고 한 거는, 이 밑에 거는 여기서부터 이것이 이거 나누기 이거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두 값이니까 1.1이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거의 똑같은 거. 약간의 이 정도, 90% 약간의 이 정도 걸려 있는 거고, 걸려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절반이 들어온 거죠. 이게 절반이 된.
그렇게 되면 당연히 큰 거에서 작은 거의 비율이 이렇게 내려온 비율이 클수록 당연히 선도는 위쪽으로 가니까 K 값이 커지겠죠. 이 K 값이 커지게 될 거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필렛 값은, 필렛이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필렛이 이렇게 만들어진 필렛하고 같은 이 사이즈에서 필렛을 이렇게 만든 거하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필렛이 이게 R이고 이게 지금 D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D에서 지금 R을 이렇게 작게 뽑을 거냐 위에 크게 이렇게 뽑을 거냐 라는 거니까, 당연히 지금 이 값이 D로 정해져 있고 이게 R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 큰 거고 이렇게 작게 된 부분이 R이 작으니까 이게 이제 이쪽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훨씬 더 작은 필렛이고 여기는 큰 필렛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큰 필렛을 가지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쭉 돌아가니까 당연히 올라갈수록 K 값은 떨어지게 되겠죠. 이쪽이 당연히 높게 되고, 이쪽 작은 쪽으로 갈수록 이 부분의 곡률이 굉장히 작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수록, 작게 만들수록 훨씬 더 K 값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비율에 따라서 맞는 K 값을 예를 들어 찾아서 그 값을 적용을 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 여기서 보면 두께가 10, 여기서 봤을 때 두께가 10, 그 다음에 단면의 폭이 40이고 60 인 두 개의 강판이 반경 R이 6인 필렛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강판이 안전하게 지지될 수 있는 최대 하중 P를 구하시오. 허용 응력은 165이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그러니까 평균 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보면 이 D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T 곱하기 D의 하중 P가 될 거고, 그러면 이때 P는 T가 지금 T가 10이면 두께가 10이고 곱하기 이쪽 D는 40. 그러면 이게 만약에 메가파스칼이면 얘는 지금 뉴턴 단위로 만들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평균인데, 우리가 K라고 하는 건 응력 집중 계수는 평균에다가 맥시멈을 나눈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맥시멈 값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허용 응력보다 작아야지 되는 게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그마 맥시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서 이것을 보면 K 곱하기 시그마 평균 값이니까 이 값은 뭐냐면 400분의 K에다가 P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K 값이 필요한 거죠. 이 값이 지금 여기 있는 165 메가파스칼보다 작게 되는 P를 구하시오라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K만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K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값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보면 D 나누기 D는 60 나누기 4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0 나누기 40이 되는 거고, R 나누기 D라고 하는 거는 R이 지금 필렛이 6이 되는 거고 작은 D가 지금 보면 4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값은 1.5가 되는 거고 6 나누기 40은 0.15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보면 0.15 15에서 지금 선도 자체는 뭐냐면 1.5 요 선도를 따르게 되겠네요. 요 선도 1.5짜리. 그래서 만나게 되는 거는 이 부위가 되겠네요. 요점. 그렇게 해서 쭉 꺼보면 저로 이제 이 값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냥 저걸 잡으면 되는 거고, 그럼 대략적으로 보면 한 K가 1.9, 이게 1.9니까 1.9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프에서 읽으면 되니까. 이건 지금 이 앞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 출처에서 보면 이거는 이 광탄성을 가지고, 광탄성이라고 하는 거는 단색의 빛을 쐈을 때 여기 이제 프린지 무늬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프린지 무늬를 만들어서 보면 이렇게 생겼을 때 응력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
광탄성 보면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이 CD 같은 거 볼 때도 이렇게 이 비눗방울처럼 무늬처럼 이렇게 쭉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만든 것들이 광탄성이어서 실제 이 약간 투명한 재료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명한 재료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하중을 주고 빛을 쏘고 편광판을 갖다 대면 이런 응력들이 나오는 것 같은 무늬들이 보여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측정을 하면 그 부분의 응력 값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 거고, 이 라인들을 요즘은 뭐 해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이 그림을 지금 이제 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5 정도가 됐다 라고 하면 요 식에서 1번 식에서 결과적으로는 1.95에 곱하기 P 나누기 400이 165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P는 이렇게 되는 거고, 뭐보다 이렇게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33.8에 10의 3승 나왔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킬로뉴턴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원래 여기서 나온 값이 뭐냐면 33846 뉴턴이었으니까 여기서 뉴턴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에 따라서 좀 K 값이 요 부분이 D가 봅시다. 지금 보니까 책에는 답이 이제 36.3kN이 나왔는데, 책에 보니까 여기 있는 R 값이 R은 6인데 책에 계산할 때는 R을 8로 계산했어요. R을. 그래서 R을 8로 하면 이게 나올 거고 6으로 하면 이게 나올 거예요. 그거는 책에 지금 아마 계산 쭉 된 거로 봐서 위쪽에 있는 이 6이 8에 오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8로 고쳐서 다시 풀도록 하고, 일단 6일 때는 이 풀이가 맞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 문제는, 숙제 문제는 이제 9.70번 이렇게 보면 가운데서, 물론 여기서는 이제 centric axial force로 잡아당겨줘야지. 이 부분은 이제 이 중심 하중이라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편심 하중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운데 잡아당긴 게 전체 다 균일하게, 이것이 이제 균일하게 잡아당겨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할 때 하는 거니까. 쓸 때 허용력이 이제 135고, 그랬을 때 허용 가능한 하중 P를 구하시오. 그랬을 때 여기 이 문제에서는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원공이 있는 거고, 여기 부분은 이제 필렛이 있는 거죠. 필렛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나눠야 되겠죠. 첫 번째 이제 필렛이 있는 부분과 필렛이 있는 부분에 대한 거 하고, 필렛으로 보면 R이 10이고 D가 90이 되는 거고, 라지 D가 12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필렛이 있을 때는 이 D 나누기 D가 있었고, 그래서 120 나누기 90에 대한 값이 있었고, 그 다음에 R 나누기 D 값이 있었죠. 그죠? 10 나누기 90에 대한 값을 가지고 이 값으로 K를 찾고, 그 다음에 A 네트는 당연히 여기서 보면 필렛에서 이 부분이 그대로 A 네트가 되죠. 90에 곱하기 이 두께가 되는 15가 A 네트가 될 거고, 이번에 이제 원공이 있을 때는, 원형 구멍이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원공이 이제 circular 홀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이 부분만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직경이니까 18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90이었던 거고, 그러면 요 두 개의 부분의 합이 D가 되겠죠. D는 90 빼기 18이 될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필요로 한 거는 뭐냐면 이 전체 대비, 그러니까 2R 나누기 D였으니까 그 이야기 뭐냐면 요거 대비해서 전체 이 비율인 거죠. 그래서 90에다가 빼기 90 마이너스 18, 이 값을 가지고 역시 K 2K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찾으면 두 군데서 각각 P가 되니까 첫 번째에서 이제 시그마 AVE에서 이제 시그마 맥스를 찾을 수가 있을 거고, 이 값이 허용력보다 낮으면 될 것이고, 여기서도 똑같이 해서 둘 중에서 이제 작은 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숙제는 과제로는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 이제 합성 부재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9장은 이걸로 끝을 내고요. 끝을 내고, 이제 9장에서 안 했던 부분들 이제 다 처리를 했고, 10장에서 비틀림에서는 안 했던 부분이, 지금 부정정축 안 했었는데, 부정정축을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제 10장까지 다 처리가 됐고, 11장에 가서, 우리가 앞쪽 힘 모멘트 순수 힘 들어갔을 때는 다 했었고, 이제 11.5장 5절에 가면 여러 재료로 합성된 부재의 힘, 비어책 485페이지예요. 네? 비앤 존스턴 책의 485페이지 보면 여러 재료로 된 합성된 부재의 힘, 이런 게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재료가 단일 재료, 그러니까 재료는 단일 재료이고, 그 다음에 힘을 다룰 때는 또 이제 등단면을 다루긴 했어요. 이제 단면에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변화를 준 거는 뭐냐면 단면의 형상이었어요. 단면 형상만 변화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단면 형상을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했던 게 이렇게 생긴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이야기는 재료가 다른 거예요. 재료가 위쪽에 있는 1번 재료의 탄성계수하고 2번 재료의 탄성계수가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은 구리로 만들고 2번은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료가 이렇게 이 안쪽에 내측에, 지난 숙제를 했을 때도 보면, 과제 했을 때 보면 안쪽이 스틸이고 다른 부분들이 뭐 이렇게 브레스나 이렇게 돼 있던 것들을 압축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구부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부린다. 이렇게 모멘트를 줘서 휘게 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탄성계수가 하나, 2밖에 안 되는 2인 균질한, 각각의 다 똑같은 재료를 썼다라고 하면, 지금은 서로 다른 탄성계수를 가진 두 개 혹은 그 이상이다. 이거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대표적으로 다뤄야 되는 것이 이 토목 쪽에서 하고 있는 콘크리트예요. 물론 이렇게 돼 있는 재료들을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 클레드 재료라고 불러요. 클레드 재료들은 이렇게 내부에 전선 같은 데도 많이 있어요. 내측에 있는 재료하고 외측에 있는 재료를, 이렇게 둘러싼 재료를 다르게 해서 쓰는 경우들도 클레드 재료가 되는데, 이런 부분의 구부림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토목 쪽에서 보면 콘크리트에 철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콘크리트는 취성 재료니까 이 부분은 압축은 오케이인데 인장에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 인장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철근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콘크리트 안에 이렇게 철근이 들어가는 형태가 될 건데, 이렇게 된 거에 이제 힘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그냥은 계산하기가 힘드니 아이디어를 좀 만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단면 부분에는 떨어지지 않게 접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에서 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형은 한 개를 했을 때와 어떻게 보면 동일하다기보다는 이제 연속된 형태. 여기가 이제 휘었을 때 이렇게 휘었을 때 일반적인 것도 이렇게 되고, 그럼 합성인 부분들도 합성이 두 개 같이 있더라도 모양이 이 곡률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재료가 다르게. 이게 지금 따로 위에 거만 이렇게 따로 되고 밑에 거는 이렇게 가는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여기가 떨어져야 되니까.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하나의 이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변형은 연속적으로 동일할 거다. 변형은. 하지만 응력은 다르고 그 변형의 각각의 이제 전체적인 변형의 크기는 다를 것이다. 이 정도의 이 정도로 될 거냐, 이 정도로 될 거냐, 뭐 이게 이렇게 될 거냐라는 문제는 다른데, 어쨌든 변형하는 형태, 변형은 연속된 형태를 띠게 될 거고 크기와 응력은 다를 것이다. 지금 연속된 형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여기가 밑에 만약에 이게 E1이고 이 밑에가 E2가 되는데 E1보다 E2가 더 크다라고 하면 밑에 쪽이 훨씬 더 강하니까 아마 중립면이 이 정확하게 가운데 있던 거에서부터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중립면이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Y에서부터 시작됐을 때 변형 자체가 변형률은 마이너스 로분의 Y이기 때문에 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 자체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변형률 상황이 되는 이것은 성립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중립면은 이 단면에 우리가 바로 그렸던 도심이라는 곳에는 위치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밑에가 훨씬 더 재료가 강하니까 아마 다른 데로 밑에 쪽으로 내려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립면의 위치를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자, 그래서 일단 변형률은 같다고 했으니 변형률은 입실론 x는 마이너스 로분의 y로 전체적으로 다 동일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식을 다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가 이렇게 위쪽이 1번 재료고 아래쪽에 지금 이제 2번 재료가 있다라고 하면 돼 있고, 아래쪽에 두 번째 재료가 있는데 E2가 더 크다라고 하면 중립축은 여기 밑에 내려와 있을 거고, 그렇게 보면 변형, 입실론 x 변형 자체는 지금 아래쪽은 늘어났고 위쪽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어서 이렇게 일자의 식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이 식이 뭐냐면 입실론 x는 마이너스 5분의 y라는 식이죠. 그런데 응력으로 가게 되면 재료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나눠져 있으니까 이 위쪽은 이 응력이라고 하는 거는 변형률에다가 탄성계수를 곱해주면 되니까 이 위쪽은 시그마 1이 되는 이런 기울기를 갖게 될 것이고, 근데 이 재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밑에 쪽 부분, 여기 이 부분, 여기서 잘라서 이 부분은 이 훨씬 더 E2가 크니까 큰 기울기를 가지면서 값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의 응력 분포를 띠게 될 거라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왜냐면 변형률은 같은데 응력들이 달라지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계산이 힘드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굽힘이라고 할 때 식을 유도할 때도 보면 이 면이 있으면 굽힘에서 이 값이 있었으면 여기에서 나오는, 보면 이렇게 되면 들어가는 시그마 x, 이쪽에서 나오는 델타 A에 대한 시그마 X. 그래서 시그마 X의 델타 A 값이 결국은 델타 F였고, 이걸 가지고 이 중립면에서 Y를, 즉 Y 곱하기 델타 F를 한 게 결국은 이 모멘트하고 같다라는 거였거든요. 이거 보면 이게 뭐냐면 시그마에다가 곱하기 Y에다가 시그마의 D
A를 했는 게 M이다 라고 해서 식을 유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탄성계수에다가 변형률을 곱한 거고, 근데 변형률이 이런 직선의 분포를 따르고 있으니 이걸 가지고 이제 맥시멈에다가 이제 부분의 y 이렇게 잡아준 거죠. 전체 이제 c분의 y라고 해서 cy라고 해서 이제 이 선형 관계를 띄도록 해서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앞에 처음 이제 우리가 굽힘을 유도했을 때 입실론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입실론 x는 이거 저거 보면 입실론의 맥시멈에다가 이제 c분의 y 값으로 로가 이제 c로 바뀌었었죠. 그죠? 이렇게 썼었다. 이렇게 해서 선형 관계니까 변형률이 이 y에 대해 선형 관계니까 이것을 이 응력으로 바꿔서 넣고 나서 계산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게 시그마가 i분의 mc라는 거였어요. 또는 마이너스 y라는 거. 자,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도 이제 이 결과적으로 이 힘의 합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쪽 부분에서 위쪽 부분의 조그만 dA에 대해서 구하게 되면 시그마 1은 시그마 1 곱하기 dA이고 dF는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있는 dA에 대해서는 dF2라고 하면 여기에 걸린 힘을 dF2, 여기는 이제 여기에 걸린 힘은 dF1이라고 하면 dF1은 시그마 1 곱하기 dA, dF2는 시그마 2 곱하기 da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시그마 1을 가져오고 여기서 시그마 2를 이 탄성계수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오는데, 그럼 이 그림을 보면, 이거를 보면, 밑에 있는 이 식을 보면, 자, 우리가 일단 두 개의 이 기울 값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 B를 만들어 봅시다. 이제 보면 E1이 작고 E2가 크니까 이 작은 걸 기준으로 보면 큰 거는 작은 탄성계수의 몇 배 이렇게 되겠죠. n배가 되겠죠. 그럼 밑에 있는 요 E2라고 하는 게 뭐냐면 n의 E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요 위의 식은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근데 이 식을 지금 여기서 보면 n을 이 뒤쪽으로 넘겨버려요. da에다가. 그러면 로의 마이너스의 E1의 y가 되고, 그럼 앞에 있는 이 식하고 이 식은 같은 거죠. df1하고 df2를 우리가 같이 쓰고 있어야 되는데 앞에 이것이 지금 E1 재료로 통일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 E1으로 통일이 된 거죠. 지금 단지 뭘 바꿔야 되냐면 델타 A에다가 n배를 해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면적을 델타 A를 밑에 쪽에서는 이 재료2에서는 여기에서 네모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재료2에서는 이만큼 길게 하라는 거예요. 길게 해서 dA에다가 n 개수만큼 여기 있는 이거의 비율의 n만큼 곱한 것만 쓰게 되면 그럼 앞에 이건 똑같다는 거죠. 이거는 같은 재료인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E1으로 동일한 재료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해주면? 면적에다가 n배만 해주면. 즉 이거 뭐냐면 원래 재료가 이렇게 돼 있었으면 여기 있던 이 델타 A가 n배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 굽힘 문제니까 중립면에서 이 y 방향으로 변화를 주면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쪽으로 하질 않고 이 옆쪽 편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던 것이 이만큼 커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n이 만약에 3이라고 칩시다. 이게 E1이고 E2면 이게 지금 3배가 큰 거죠. 3배 E1. 그럼 이 원래 B였던 게 이제 이게 3B가 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한 개 더 있고 한 개 더 있는 이런 형태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원래식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치환 단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 굽힘은 중립축에서 이 거리가 바뀌면 식이 틀려져 버려요. 그래서 이건 유지해야 되니까 아까 지금 DA를 뭘로 해야 되냐면 NDA로 만들어주면 됐는데, 그럼 DA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DX에다가 DY겠죠. 그럼 네모 이게 DX고 DY인데 이거를 N배 한다는 거는 이렇게 키울 거냐, 아니면 이렇게 키울 거냐라는 거죠.
근데 지금 X쪽 방향으로는 그러니까 이 중립축 방향으로는 늘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향은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옆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립축의 평행한 방향으로만 영향이 가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치환 단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던 재료는 결과적으로는 같은 하나의 이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재료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때의 변형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응력이.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응력은. 이렇게 되고 이제 변형률도 똑같이 변형률도 입실론 x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럼 이거만큼 이원만큼만 배를 해주면 되니까. 다만 밑에 있는 이 분포가 이렇다는 거지. 실제 응력을 구할 때는 여기에서의 변형률 분포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제 응력을 구할 때는 응력을 구한 다음에 n배를 해줘야지만 실제 여기에서 응력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진짜 이 E2에서 밑에 쪽에서의 응력을 구할 때는 이 응력 I분의 MC를 한 다음에 E1이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다 한 다음에 E2니까 N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 문제 같으면 자, 이 문제 같으면 봅시다. 지금 철이 있고 그 다음에 황동이 있어요. 이게 철이고 이게 지금 황동이 바깥쪽에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0.75가 되고 이 바깥쪽은 이제 0.4씩에서 0.8이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탄성계수가 29고 15예요. 그러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걸 접착해서 만들었을 때 휨 모멘트가 여기에서 보면 이러한 이 40 kip 킬로파운드 인치를 받았을 때 철과 황동에서 최대 응력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두 개의 재료가 다르니까 대신 하나로 합쳐져야 되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 재료가 있으면 뭘 구한다? n을 구한다. n은 그런데 뭘로 구한다? 1보다 큰 값으로 구한다. 1보다 크게. 그러니까 이제 늘려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작은 이 값에다가 큰 이 값을 작은 이 값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n은 여기서 보면 이 스틸이고 이에 이제 브레스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나누면 29 곱하기 10의 6승에 15 곱하기 10의 6승 둘 다 PSI고 PSI고 이렇게 나눠주면 1.993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 거를 곱하기 1.993을 해주는데 뭐만 스틸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틸의 예를 들어서 이제 폭의 스틸로 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0.75였다가 인치였다가 여기다 곱하기 1.993을 해서 지금 1.45인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5인치로 놓고 이 모양이 이제 치환 면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I 값을 구하면 돼요. 굽힌 문제니까. 대신에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변하더라도 이게 지금 넓어졌더라도 이 중립축의 변화는 없겠죠.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I는 12분의 1, 이 하나의 재료로 보면 되니까 B가 22.25 그치? 여기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H는 3인치 그대로 세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의 브레스 쪽은 I분의 MC가 될 거니까 이 I 값 넣고 그 다음에 M 40 KIP 넣고 인치 넣고 곱하기 C는 여기서부터 높이 1.5가 되겠죠. 이건 그대로 하면 돼요. 이거는 작으니까. 그 다음에 이 스틸 값은 이거하고 지금 뒷부분은 똑같은데
다만 여기는 탄성 계수가 더 크니 n을 더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이 최대값은 여기거나 여기에서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근데 다만 여기 응력하고 여기 응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스틸은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 나머지들은 지금 이제 콘크리트 문제가 있는데, 자, 이제 철근 콘크리트 문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콘크리트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취성 재료 중에서도 굉장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중간에 기공 같은 게 많아요. 모래 같은 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했을 때는 변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응력이 있을 때는 위쪽은 이렇게 되는데 인장이고 압축되면 훨씬 더 이렇게 간다라고 했었죠. 그 이야기 뭐냐면 압축은 굉장히 강한데 인장 쪽은 거의 작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쪽은. 이건 뭐냐면 압축만 가능. 즉 인장은 포기하라는 거예요. 인장 쪽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인장 받는 애들은 없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가 이렇게 돼 있고 중립면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만약에 모멘트를 주면 이 부위는 다 압축이 걸리는 거죠. 이 부위는 인장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 없이 이렇게 걸려 있는 이게 지금 없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인장을 거의 못 받으니까. 그래서 콘크리트만으로는 그래서 못 쓰기 때문에 인장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철근을 넣게 되는 거예요. 철근을 여기다가 이렇게 철근을. 그럼 밑에 철근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밑에 쪽은 인장이 되니까, 그럼 인장 부분 철근만이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철근이 있어서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모멘트가 걸렸다라고 하면 밑에 나머지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즉 인장을 받는 콘크리트는 없다. 밑에 철근만 남아있다 라는 거죠. 근데 철근하고 콘크리트의 비율이 있으니까 탄성계수의 비율이 있을 거예요. 철근하고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의 비율이 있으니까 이 면적이 그만큼 넓어진 거가 되겠죠. 이 n에다 곱해서.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은 원래대로라면 이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지금 보면 이 부분 때문에 결국 여기서도 뭘 해야 되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중립면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구피 문제에서는 중립면이에요. 중립면이 가장 중요해요. 중립면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면을 찾아야 되는데, 자, 그럼 중립면이 여기서 어디 있을까 찾을 수가 없으니, 자, 그럼 위에서부터 x만큼 떨어진 데까지가 중립면이다. 그러면 이 전체 끝단에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 위치가 d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d-x가 될 거고, 밑에는 치환 면적으로 nas가 있을 거고, 여기는 폭이 b가 있으니까 b는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이 중립면이에요. 여기가 중립면이고, 중립면 또는 중립축이 되겠죠. 중립면이고 중립축이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뭘 구해야 되냐면 x를 결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게 과연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를 결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립면을 찾는 식은 뭐냐면 이게 0인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이게 0일 때가 중립면이라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했던 식은 뭐냐면 시그마 ai에 yi의 합에 각각을 합했는 것은 전체에다가 면적이다 합이다 라고 해서 이 y바를 특정 위치에서부터 계산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식은 뭐냐면 중립면이 되면 y가 중립면이라면, 근데 이게 y 값이 이게 중립면에서 위치되어 있다면, 중립면 0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식은 0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이게 중립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거를 합하면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냐,
위쪽에 있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인 거죠. 그죠? 그래서 1번, 2번이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1번, 2번이. 그래서 면적을 구해보면 1번은 b 곱하기 x인 거고, 그죠? 2번은 뭐냐면 n 곱하기 as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합은 만들어지겠죠. 그죠? 합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yi의 바가 어디냐면 이 값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내가 여기가 중립면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2분의 플러스 2분의 1 x만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보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에 d 마이너스 x만큼 있는 거겠죠. 이게 0이었으니까 이건 아래쪽은 마이너스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곱해지니까 bx에 곱하기 2분의 1 x고, 여기는 마이너스에 n as의 d-x고, 이게 지금 ai, yi의 바였던 거죠. 그럼 이게 합이 있겠죠. 그럼 얘는 뭐냐 하면 여기 있는 면적의 합분의 이거죠.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0이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값이 0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중립면이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이거에다가 이걸 더한 게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x라는 식을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식하고 같은 식인데, 식으로는 우리가 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또 하나의 방식은, 또 하나의 그냥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그냥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면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중립면이라고 합시다. 이번 중립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중립면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도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면 어디에 위치하냐면 이렇게 올렸을 때, 이렇게 수평을 놨을 때 이게 틀어지지 않는 위치가 도심의 위치인 거죠. 놓았을 때. 그 이야기 뭐냐면 처음 이야기할 때 그렇게 했었죠. 그럼 이렇게 놓고 나서 이쪽 무게가 주는 모멘트하고 이쪽 무게가 주는 모멘트하고 그게 평형이 될 때가 도심이 되고, 그게 도심이라고 하는 거는 모멘트 평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똑같이 보면 이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를 기준으로 두고 이거를 이렇게 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두고 위쪽이 이렇게 있고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는 모멘트하고 이 면적 부피 곱하기 이 거리하고 이거에 이걸 곱한 이거하고 두 개가 같으면, 또는 두 개를 빼서 방향이 반대니까 빼서 0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건데, 이 식을 그냥 이 점을 기준으로 이 점이 이거를 회전시키는 모멘트 값, 결국 b 곱하기 x라는 면적의 2분의 1 x를 곱한 면적의 회전값이 하고, 이 면적에서 d-x 곱해서 반대로 돌아오는 회전값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게 두 개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채이듯이 부호로 이제 빼서 0을 만들어도 되고요. 이제 이렇게 된 거는 빼서 0을 만든 거죠, 이 경우를. 그래서 쉽게 보면 중립면은 그동안 도심이었고, 도심은 뭐냐면 모멘트 평형이에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을 보면 x에 대한 2차식이죠. 2분의 1 bx의 제곱. 여기 보면 x 있고 nds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플러스고 요거는 요거에다 요거 두 개 곱해서 이렇게 또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근데 얘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이죠. x에 대한. 그래서 이제 x를 근의 공식으로 풀면 돼요. 그러면 x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의 위치를 찾으면 그 뒤에는 이 중립면을 안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거의 i 값을 구하고 값들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 11.4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이게 지금 지금 문제 11.4. 문제 11.4는 콘크리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실제로 콘크리트의 최대 능력, 그 다음에 콘크리트 최대 능력, 강제에서의 최대 능력을 구하시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지금까지 했던 걸로 보면, 지금까지 했던 걸로 생각하면,
위쪽 부분에 여기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이 길게 쭉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길게 돼 있을 때 여기서는 지금 한 부분만 가지고 해도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잘라도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도 돼요. 지금 이 책에서는 여기까지 자른 거예요. 지금 6하고 여기 있으니까 2개, 12. 그 다음 여기에는 그렇게 보면 요 부위를 보면 여기에 반원, 원, 반원 이렇게 돼 있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니까 6인치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그러면 콘크리트가 지금 8분의 5인치짜리 지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콘크리트와 스틸이. 그럼 스틸의 면적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이렇게 왔고, 이걸 구했고, 그 다음에 지금 2개 기준을 12인치로 했기 때문에 철근 2개니까 실제 2개짜리 면적은 이렇게 될 거고, 탄성 계수의 비를 일단 구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콘크리트 분의 철근 하면 이 8배, 8배가 되는 거예요. 8.06. 3.6에 29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12인치, 이거에 12인치 해당되는 철근, 결과적으로는 철근에 대한 부분은 치환 면적은 철근의 치환 면적이 되겠죠. 치환 면적은 8배에 그 다음에 10인치 사이에 2개가 들어있고 하나의 면적에서 4.9.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딱 그리면 4.95인치의 제곱이 되고 위에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위에서부터 무조건 x를 잡아요. 밑에 가운데점 하나를 잘라서 여기까지 x. 그 다음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 5.5지만 밑에서부터 올라와 있는 게 있으니까 요 부분이 이제 4인 거죠. 그죠? 그래서 철근의 중심까지 하면 되고 밑에 있는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인장을 받는 콘크리트는 무의미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12 곱하기 x 에다가 여기서부터 도심까지가 각 도심까지가 2분의 x, 그다음에 빼기 아래쪽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식이 x의 제곱이 이렇게 되고,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의 b제곱 마이너스 4ac까지 이렇게 쓰고 나면 0을 쓰고 나면 x가 1.45인치가 나와요. 그렇게 보면 이제 요 값이 1.45가 나오고, 밑에는 반대로 4에서 빼면 2.5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나머지 이제 구하는 건데, 자, 위에서 중립면은 위에서부터 1.45 내려온 위치에 있다는 것을 근의 공식으로 풀었어요. 이 풀이는 다 똑같아요. 근의 공식 풀이로.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이 중립면에서의 자, 했던 거죠. 첫 번째 중립축 찾기 했죠. 중립면 찾기.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립면에서 i 값 찾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기준으로 i 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거 1번에다가 2번을 더하면 되죠. 근데 자, 1번은 지금 밑에 여기 와 있네요. 그죠? 1번은 이거에다가 요만큼 d의 제곱해서 a를 옮기면 되는데, 이 정도는 그냥 외워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된 거는 b고 h가 되면 이걸 때 i는 12분의 1 bh의 세제곱인데, 아래쪽 기준으로 가면 3분의 1 bh의 세제곱이죠. 이건 그냥 외워서 그냥 쓴 거예요. 여기서 항상 이렇게 되니까 콘크리트 문제는. 그래서 3분의 1 bh의 세제곱 위에 거 1번. 그 다음에 2번은 여기 있던 거를 옮겨야 되는데, 이게 원이고 가운데고 면적을 보면 실제로 작다 보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제 i는 ix 프라임 더하기 ad 제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작아서 지금 여기서는 0인 거예요. 지금 이걸로 보면 너무 작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0으로 본 거죠. 0으로. 실제로 하면 이게 1이니까 1으로 보면 이제 8분의 5 인치 직선이고, 그러면 이때 i 값이 4분의 파이 r c의 4제곱이죠. 그죠? i가 작으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파이 나누기 4 곱하기 5 나누기 8 곱하기 2분의 1에
4제곱이 되고,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여기에 4제곱이 되고, 그럼 이게 7.4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인치의 4제곱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몇 개가 있냐 하면 아까 8배에다가 곱하기 2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더라도 보면 이제 0.11이에요. 0.11. 그런데 지금 이걸 이동을 시킨 거 보면 AD 제곱을 해보면 AD 제곱을 하면 아까 전에 이것도 n 곱해져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보면 4.95에 곱하기 2.55 거리의 제곱, 이렇게 하면 32예요. 32.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32.2. 이게 너무 작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이쪽 문제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철근의 도심에서 I 값은 이거 뭐냐면 거의 0으로 무시한다. 그래서 위쪽 콘크리트의 I 값, 콘크리트의 밑에 부분의 I 값, 그 다음에 그냥 이거는 AD 제곱만 써서 구한 거예요. 똑같으니까 지금 여기서 봤듯이 거의 300배 넘으니까 300배 차이니까 무시를 한 거예요. 무시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I 값을 구했죠. 그러면 콘크리트 부분에서의 최대 압축, 여기 있겠죠. 여기 제일 위에 값은 I분의 MC1이니까 I 값 들어갔고, 모멘트 들어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C1 값이죠. 1.45인치 들어가서 KS가 나오는 거고, 철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이제 콘크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구한 응력에다가 실제로 그 비율만큼 곱해준 거죠. 8.06에다가 이 뒷부분은 콘크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위치까지 2.5를 집어넣어서 구한 거. 그 다음에 이걸 곱해줘서 18.52 KS로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거는 간단해요. 풀이 방식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과제는 지금 이렇게 문제 11.3, 11.4는 지금 이 풀었던 이거예요. 11.4, 11.3 또 문제 있던 거 답이 있으니까 다시 공부를 하고 스스로 풀어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493페이지에 11.41번 하나 하고 앞에 9.70번은 앞에 있던 이 9.70번 이거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주어진 거니까 이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굳이 보면 여기서 이게 지금 41번 또 제가 풀어놨으니까 이건 뭐 책에 있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보면 책에 있는 거에서 보면 이 로분의 1까지 한번 구해보세요. 로분의 1까지 구하고, 다음 주에는 이 대칭면 편심 추가종 할 거니까 그 부분 조금 남겨두고, 앞에 문제 11.3도 이렇게 되어 거를 이 비율을 구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또 책에 있으니까 책이 있는 대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숙제는 4문제인데 숙제는 지금 보면 4문제로 냈었고, 과제는 여기 보듯이 4문제로 냈었고, 4문제 냈고, 지금 어차피 2개는 있던 거, 그 다음에 밑에 2개도 거의 풀어줬던 문제고, 다만 11.41번 11.41번 문제는 지금 보면 콘크리트 풀었던 문제 예제예요. 11.41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콘크리트에 있던 문제를 푼 거니까 같은 방식이에요. 풀이 같은 방식. 41번 풀고 여기에서 지금 요거까지, 그러니까 이제 41번에서
41번에서 여기서 이제 곡률 반경 또 추가적으로 구하기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네 문제 지난주에 못 풀었던 거 다시 복습을 해서 꼭 풀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